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뭉근한 불에 하물하물 익힌 고기처럼 곱씹을수록 맛깔난 잠원이다. 아인슈타인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내 나름의 주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단순히 전진을 뜻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손잡이를 살짝만 틀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가던 길을 되짚어 거꾸로 내달릴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이 제 방향인지도 심지어 모른다. 발을 굴러 달리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발전만을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방점은 결국 균형에 찍혀 있다.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중용이나 시중의 실천이다. 발을 구른다는 건 결국 나다움의 발현이다. 나의 정체성과 존엄을 드러내는 일이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아파도 어느덧 종아리의 글리코겐은 수평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구 위를 성큼성큼 내딛는다. 균형을 잡기 위해 힘차게 밟아대는 노력은 내 삶에 대한 긍정이요, 신뢰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삶을 능동적인 자세로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평생 세발 자전거만 탈 수도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스릴 넘치는 외발 자전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 홍두깨처럼 두꺼운 바퀴를 달고 있는 산악 자전거를 타도 괜찮고 때로는 유원지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페달을 밟는 2인용 자전거를 타도 신난다. 나다움을 지키며 타는 자전거는 그게 뭐가 되더라도 행복한 라이딩이다.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안다. 느리게 가면서 균형을 잡는 게 더 어렵다는 진실을. 번아웃 직전의 직장인들이 입을 모아 내뱉는 푸념이 있다. 월급 덜 받아도 좋으니 야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네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 내달리면 내달렸지 대한민국에서 슬슬 달리면서 주변 풍광을 구경하며 페달을 밟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졸고가 느리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책장을 덮고 논어를 찾아 서점으로 향한다면 절대 탈 수 없으리라 여겼던 사서삼경이란 자전거가 함함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필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의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의 부분을 김은정 PD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필로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길게 사실 시작한 적은 없는데 새롭다, 좋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고전에 대한 책인데 그냥 가벼운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더 쉽게 고전을 쉽게 접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설민석 선생님과 그리고 네. 그 김영민 교수님 있어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이고 도움되는 삶에 이렇게 실용적인 말이 많은데 되게 재밌고 웃기기까지 하는 대목도 있거든요. 재밌는 대목이. 그래서 이렇게 고전으로도 이런 재밌는 에세이가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1부에 막 우리가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부에 이어서 또 이야기들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이 에필로그 낭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좀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나서 네. 그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작가님은 어떻게 느리게 자전거를 타고 계신지 대한민국 방송국 PD라고 하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거의 뭐 굉장히 바쁜 직업 상위권에 위치한 직업 아니신가 싶거든요. 예전에 다독다독에 우리 김민식 선배, 네. MBC 김민식 PD님도 나오신 적 있잖아요. 있으시죠? 네. 네, 뭐 그분하고 굳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SBS PD들은 거의 외발 자전거 수준으로 방송 3사 가운데 네. 거의 외발 자전거고요. 저 KBS는 거의 세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MBC, KBS랑 저희가 달라요. 저희는 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 형과 비교하자면 저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는 근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것이야말로 제가 정말 느리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네타운 19이라는 작업도 저에겐 그런 작업이었고요.
또 여기 다독다독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을 만나는 작업도 결국은 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읽으면서 저는 사실 그 하무이까지 고전의 이 깊은 뜻이 무엇이고 이게 전후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김은종 작가님만의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객관적인 해석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뭐 예컨대 어떤 고사성어를 저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해석이 좀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자의 그런 나이별로 뭐 이리 뭐 부록 이런 것들도 안 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자께서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선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거의 저만의 해석이라고 보셔도 네. 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네. 기존의 고사성어 관련된 책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평이한 해석을 따르려면 사실 책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작업에는 나름의 제 나름 21세기의 4차 산업시대에 알파고가 막 등장하고 이런 시대에 그럼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저의 주관을 담은 해석들이 주로 많습니다. 네. 네. 물론 이 책의 이제 1부와 2부는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나와 사회,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챕터가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정말 현대적인 해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도 아까 자전거에 비유하신 것도 내 삶에 몰입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좋은 뜻을 극기를 하며 이뤄내는 것이 좀 삶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공자가 이 얘기를 한 건가? 라고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바에 몰입하고 그 뜻을 조금 끝없이 뭐 그 시간까지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더 만들려고 애를 써보아라. 그렇게 살아내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하나의 단어를 좀 던져드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책 내용 보면서 사자성어의 새로운 해석 현대적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뭐 하나 떠오르는 게 뭐 관포지교 같은 것도 예. 굉장히 그 서로 간의 어떤 친구 사이의 우정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든지 네. 뭐 수어지교 네네. 뭐 수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정을 뜻하는 관포지교라는 네.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들 사이에 우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우정은 있었겠지만 관중과 포수가라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찌 보면 나라를 한번 제대로 경영해 보겠다는 그 야망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각자가 모시고 있는 주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왕위 계승 순위가 쫙 있는데 본인들이 왕위 계승 순위에 굉장히 고순위에 있는 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 공자들을 모셨는데 둘이 만약에 힘을 합쳐서 다른 공자를 모시고 있다가 그중에 어떤 공자 한 분이라도 왕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제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명재상으로 활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둘이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관포지교를 우정의 어떤 고사성어가 아니라 위험 분산한 어떤 그 쿠데타 네.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했죠. 서로 리스크 테이킹 한 거다.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그렇죠. 폭락해도 그렇죠. 상장 폐지 당해도 둘 중에 한 명은 서로 먹여주기로 살려주기로 한다. 이런 거. 계란을 한 바구니에 안 담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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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 네. 네, 그건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제 일부 말미에 드리머님께서 해주신 질문하고 같이 함께 네네. 답변을 드리자면 네. 네. 사실은 왜 지금 와서 2500년 전에 그 주간을 왜 꺼내 듣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미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져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2500년 전 거를 왜 꺼내서 먼지를 털어서 보여주려고 하냐라는 질문을 답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첫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류가 이걸 이제 쭉 줌아웃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인류가 유사 이래,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이제 하상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춘추전국 시대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라가 유사 이래, 그러니까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은주 내지는 하상주라고 부르는 하나라인데 그 이전에 이제 아예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는데 하상주로 시발점으로 봤을 때 기껏 해봐야 지금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3000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네. 근데 30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류가 등장을 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의 모습을 대충 갖추고 이렇게 살아간 그 시간들을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예컨대 이제 문자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대략 한 6, 7천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 원시적인 수준의 문자지만 네. 그리고 뭐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지금 제 몸과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인류가 태어난 게 또한 3만 년 전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3000년이라는 거는 수만 년, 수억 년 사이에서는 한 커트, 영화로 치면 2시간짜리 영화로 치면 한 커트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얼마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냐면은 맨날 우리가 다이어트 하고 살잖아요. 제 몸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봐야 한 끼 먹을까 말까, 운 좋으면은 이틀 사흘에 걸쳐서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그 시대의 몸의 유전자에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음식이 이렇게 풍요로워진 게 불과 100년도 채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6.25 때 뭐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것까지 따지면 50년밖에는 안 돼요. 정말 영화로 치면은 2시간짜리 영화로 치면 지금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음식이 풍요로워진 시기는 한 프레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다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실은 예전의 몸과 이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막 변하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터넷, 컴퓨터가 막 이 세상을 바꿔놓다 보니까 우리가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2500년 전 그 시절의 인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 생각이, 그 개념이, 그 컨셉이 이 책의 어떤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 빠숑님도 첫사랑 있으셨잖아요. 네, 지금 아내입니다. 네. 네, 정답. 정말 이분은 반응 속도를 잘 따져주셔야 돼요. 대단한데, 몇 천에 진짜? 나왔는지. 네. 아니 근데 제가 본 중에는 제일 굉장히 빨랐어요. 네, 되게 고도로 훈련돼 네, 있다는 고도로 거예요. 익숙한 질문과 저 정도면 거의 자동 팔로프 이상이네요. 네네. 거의 저 정도면 굉장한데 제가 본 중에 탑3 안에 들 정도거든요. 요즘에 대부분 저 대답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른 분은 간만에 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사랑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첫사랑만큼 그 아련하고 첫사랑만큼 내 마음속에 깊은 인장을 남긴 사랑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25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정일치 사회고 청동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로 오면서 철기를 쓰게 되는데 이 철기의 발달이 사실은 굉장한 큰 말하자면은 혜택을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밭을 갈아서 음식을 곡식을 재배해서 해 먹고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50년 30년 있다가 나는 죽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무섭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은 무엇인가? 자식을 낳으니까 또 자식에게 또 이 사랑이 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이 조금 생긴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예요. 근데 그때 나왔던 그 사상은 마치 첫사랑 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너무나 훌륭한 사상들이, 더 훌륭한 사상들이, 대부분 우리가 왜 첫사랑은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그 후에 오히려 만나는 사랑들이 더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더 좋은 사랑, 더 예쁜 사랑, 더 건강한 사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이 아련함은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동양의 고전, 동양의 사상, 동양의 철학은 춘추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그 처음 첫사랑처럼 고민했던 인이라는 게 뭐지? 측은지심이라는 게 뭐지? 수호지심,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등의 감정들 있잖아요. 딜런 에반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그 감정의 그 체계처럼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상을 확립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상에 계속 우리는 주석을 달았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전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류, 그 맨 처음 그 첫사랑의 그 아련한 감정, 그 감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너무 훌륭한 사상들이 사실 더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어떤 그 처음 그 시원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고민들이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처음 대답들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답들을 저는 좀 많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재밌는 것은 그 시원과 함께 네. 그 고등한 이후에 나온 사회적, 뭐 역사적, 철학적 그런 토대까지 보완을 해주고 계세요. 네. 독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책을 또 같이 읽으신 것 같아요. 원류를 찾아보시다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되게 궁금하셔서 그 부분도 책에 이렇게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재밌고 더 좀 풍요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을 사실은 많이 읽는다고 제가 할 수는 없고요. 방금 로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양 고전에 대한 그 어떤 첫사랑 같은 그 아련함을 제가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엊그제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저보다 한참 후배죠. 근데 그 후배한테도 물어봤더니 여전히 제가 나온 그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맹자를 필사해서 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몇 년이 흘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여 년 후배인데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10여 년 후배조차도 이걸 막 한 땀 한 땀 필사를 해서 내는 게 기말고사예요. 일종의.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자왈. 한자 그다음 한글 다 써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겪었던 시련이자 지금으로서는 너무 큰 기쁨인데 그 당시에는 그 진의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한참 놀기 좋은 나이 아닙니까? 네. 정말 어릴 때 뭐 우리 저 빠숑님 굉장히 끄덕끄덕 크게 하고 계신데 지학 이립은 개나 줘버리라고 그러세요. 학문의 뜻을 세울 수가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 참맛을 몰라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해석하고 싶은 막 욕망이 드는 거예요. 그 욕망에 대한 그 답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독서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그걸 막 해석하고 싶은 제 나름대로의 그 욕망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영화 감독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평론가들이 GV 같은 데서 해가지고 감독님 거기서 나왔던 그 차가 사실은 벤츠인데 그게 이제 독일 차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차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감독들이 그냥 구해줘서 그걸로 달린 것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럼 제가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해석은 평론가의 몫으로 넘겨지거든요. 감독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어도 마찬가지로 공자님이 던진 맹자님이 던진 그 말씀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결코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저만의 해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동양고전을 접하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아까 에필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장을 다 덮으시고 아유 그래? 그 노노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데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제 제일 큰 기쁨일 것 같아요. 저는 예. 공자님이 구름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네. 많이 보게 됐고 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거나 또 이렇게 좌절하거나 또 그런 모습들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취업난. 정말 네. 계속 등용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여러 춘추 전국 시대가 정말 이렇게 국가가 약간 정해져 있지도 않은 네. 약간 무정부는 아니죠? 지금으로 그러니까 치면은 미국의 네. 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주에서 네, 네, 주 네, 넘어갈 때 네. 뭐 매사추세츠 넘어갈 때 뉴욕주에서 넘어갈 때 뭐 안 받잖아요. 뭐 여권 비자 안 받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진짜 싫으면 떠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나라 가서 여기 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면 또 저 나라 가서 해보려고 했다가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고 이렇게 자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네 이러고 막 다 받아줬고 정말 이렇게 큰 좀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었고요. 네. 심지어 자로라는 제자는 몇 살 차이도 안 나지만 자로라는 제자한테는 구박 엄청 당했어요. 누가 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잡고서 공자님 한번 와주십시오 초빙을 했을 때 공자는 쫄래쫄래 다 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로가 굉장히 엄하게 꾸짖었어요. 아니 그 스승님이 하시던 말씀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그냥 부른다고 쿠데타로 정권 찬탈한 그 임금한테 쫄래쫄래 쫓아갑니까? 구박도 많이 당하셨고요. 그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부록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심소욕 부류구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순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잘난 체 영역이라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머니즘 영역과 잘난 체 영역이 네. 있는데 네. 휴머니즘 영역이 사실은 되게 강해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난 이렇게 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는 어떤 그 굉장히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것과 반대로 굉장히 고생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임용되기 위해서 굴욕을 굉장히 감내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휴머니즘 영역을 읽게 되시면 그 로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자님이 그렇게 하늘 위로 공자가 둥둥둥둥 떠다니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제가 욕망녀라고 했잖아요. 욕망 욕망이- 아줌마잖아요. 욕망 누구나 욕망 다 네, 있죠. 근데 뭐랄까 이 책이 좀 착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이제 점점 책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 소중함과 커다란 기쁨이랄까요? 이게 뭐 저는 행복이란 말도 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 좀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힘들더라도 좀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책 읽으면 내가 막 제왕이 되고 막 정치도 막 잘하고 이런 술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읽으면 굉장히 좀 소박하고 또 사회 속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현명해지는 그런 좀 착한 책인 거예요. 고전을 읽으면 조금 뭐랄까 좀 더 영민하게 확 뛰어나서 어떻게 더 잘 나가고 나만 잘 되고 이런 건 없나요? 여기에 대해 지향하라고 돼 있는데 너무 착한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네네네. 정확히 저는 이해가 가고요. 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제 얼굴에 책임 못 져요.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저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잖아요. 40이 넘었는데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면 넌 끝장이야. 끝장이야. 라고 했지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가운데 사실 끝장 아닌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인 거고 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저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거지 제가 저렇게 되고 싶어서 항상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 저 역시도 사실은 저 경지에는 전혀 이르지도 못했죠. 다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건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쓴 것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근데 우리 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한비자나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수천 몇백 년 전 나왔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00년 앞서서 나왔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 손자병법 같은 그런 책에 이제 그런 말하자면은 어떤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저는 그런 책을 한번, 저는 로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덮으시고 네. 다 읽으신 다음에 네. 노노와 더불어서 한비자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받으세요. 네. 그 한비자라는 책이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위대한 책인데요. 음. 그 책도 너무너무 위대한 책인데, 한비자에서 가장 저에게 통찰을 줬던 구절은 위나라의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근데 네. 어느 날 이제 축원을 드리러 갔는데 비나이다 하는데 와이프가 딱 비는 거예요. 저희 배 100피를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당시 배는 그 직물은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굉장히 큰 부자죠. 지금으로 치면 뭐 연봉 네. 억대 연봉 벌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막 축원을 드리니까 그 위나라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기왕이면 한 10,000필 어차피 축원하는 건데 어때? 10,000필 빌지 왜 1,000필, 10,000필, 100,000필 빌지 100필이 뭐야 쪼잔하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치성을 막 비나이다, 100필만 저희 1년에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나이다 하다가 남편이 그 얘기를 하자 딱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1년에 우리 집에 10,000필이 들어오면 네가 바람 필 거잖아. 네가 첩을 얻을 거잖아. 무섭지 않습니까? 네, 현명하시네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흔히 말해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이, 그러니까 가장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지간조차도 사실은 그 부부지간조차도 뭔가 역학관계가 있고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고 관계의 그 부정합성, 완벽한 관계가 될 수 없는, 한 몸뚱아리가 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거를 이 고사가 빵 알려주잖아요. 부부가 그러할진데 그 외에 다른 관계들은 사실은 말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 간과하는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저 책에는 주로 이제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어서 굉장히 그 이상적인 부분을 추구하고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2500년 전에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라고 알려준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한비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한비자 책을 써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로 고전 전문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제 사실은 이 책이 나오면서 제 꿈은 네. 어쩐지 고전을 읽고 싶더라니 2편이 나오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가 트이시고 네. 이게 줄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뭐 속편이 나와준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예. 네. 그런 방금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사례 또 어떤 이야기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훨씬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고 어떤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기가 좀 쉽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고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머리를 땡 하고 치는 고사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네. 요즘은 좀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사들을 알아서 그리고 이런 고전을 읽었을 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데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부 마지막에 드렸던 질문은, 그래서 이만큼 고전을 계속 가까이 해오시면서 작가님께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에피소드도 좋고 네.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일부 말미에 이제 이 책의 두 챕터인데 윤과 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일윤할 때 윤자와 네. 살필 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면 아마 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드리머님께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성이라는 게 이 소자에다가 눈목자예요. 적을 소자에다 눈목자인데,
세밀하게 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살필성이라는 우리가 흔히 뭐 반성한다, 성찰한다 할 때 그 성이 있고 동시에 이게 굉장히 그 중의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왜 당나라 때 무슨 성, 뭐 무슨 중서성 뭐 이런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들 임명하는 부처 이름이 문화교육부처럼 무슨 성이었어요. 삼성육부. 네네네네. 그렇죠. 아,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우리 저 빠시오님께서. 네.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이 성을 두 번째 챕터의 어떤 그 키워드로 잡았는데 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생각하는 시점이 왔어요. 저에게. 네네. 저는 프롤로그에서도 밝혔지만 전 지독한 개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타인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싫어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것은 하고 사는데 저는 월든처럼 오두막 찍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제 본성은 네.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뒤통수를 빡 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손에 꼽을 정도로 경제대국이고 군사대국인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아니 눈앞에서 저렇게 어린 여고생들 남고생들 사람들이 저렇게 물에 빠져서 수장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에서 수수방관 손 놓고 가만히 있죠? 근데 그때 저는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쓰게 된 또 하나의 동력 중에 하나인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쵸. 기술력이 얼마나 좋고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겠어요. 가서 깨부시고 구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사 카메라가 헬기로 비추고 있는데 세월호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네. 못 세우고 있는 이 정부 나중에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방기했다 내지는 아무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그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이거는 내가 아무리 개인주의자고 월든을 동경하고 월든은 정말 그 콩코드로 들어가서 난 세금도 안 내겠다. 대신에 난 내가 그냥 내 깜냥껏 여기서 내가 손수 농사 지어 먹으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밥을 먹고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난 지내겠다라는 그걸 너무나 동경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지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다 뭐 우리 빠숑 이 형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때는 웬만하면 다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마르크스 공부하고 시위 있으면 나가고 막 그랬어요. 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5.18 그 광주 민주항쟁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그냥 누구나 그냥 그때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없이도 그냥 저 같은 개인주의자들조차도 그냥 의뢰하려니 하는 그냥 커리큘럼의 하나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던 시절인데 그렇게 대학 생활, 초년 생활 1, 2년 이렇게 1, 2, 3학년을 보내다가 20 몇 년 만에 갑자기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다들 뛰어나가서 뭔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저에게 앞에 챕터들은 시간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이 드리머님과 공감한다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내 주변의 개인 인간 김은종을 둘러싼 그 조금은 작은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성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저 같은 개인주의자조차도 이건 나라가 이거 정상이 아닌데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저에게는 네. 그 굉장히 슬픈 비극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맹자가 정리를 합니다. 그 피레침 만든 그 프랭클린이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대개 책을 보면 머릿말과 목차를 읽으면 반은 이해한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맹자에는 그 맹자의 사상의 어떤 그냥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기둥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양해왕이라는 왕과 제나라 선왕, 제선왕이라는 왕을 만나는 아주 인트로, 책으로 치면 서문 같은 곳에 그 이야기 핵심 사상이 담겨 있어요. 맹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이 양해왕이거든요. 양해왕이 맹자님 기가 막힌 분이 계시다고 해서 모셔왔어요. 초빙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맹자는 어디서 지가 오라가라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존심이 강했고 공자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공자는 어떻게든 임용되려고 노력했지만 맹자는 그 굉장히 쓴소리들을 마다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맹자가 양효왕을 만나서 딱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 양효왕이 예의를 갖춘답시고 아이고 이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박 나겠군요. 이건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의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최고의 나라가 천하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데 선생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등장하는 말이 하필 완리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와줬더니 기껏해야 네 이로울 리자 이로움을 말하고 있니? 내가 너한테 이로움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맹자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임금 왕자 하나가 왕도 정치라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 당시에 맹자는 어쨌든 그 왕의 존재를 인정은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위임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위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왕이라는 게 왕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왕이지 그렇지 않은 왕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온 게 이로움 따위 여기서 이제 이로움이라는 거는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1위는 부국강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국강병 해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오자마자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무안을 빡 줍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왕도 정치, 이로움, 그러니까 부국강병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서 천하를 제패하게 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라는 게 이제 왕도 정치라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제나라 선왕을 만나서 제선왕이 옛날에 우리 하운주 시대에 거랑, 탕왕 이런 유왕 이런 폭군들 기억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연산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연산군은 잽도 안 되죠. 그냥 뭐 어마어마한 폭군들이에요. 그런 천하의 그 폭군들을 얘기를 먼저 딱 꺼냅니다. 선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나라 이제 문왕무왕이 그렇게 이제 그런 폭군들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나라 탕왕이 그런 폭군들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전 왕조가 바뀌는 그 시대에 그 아주 포강무도한 그 폭군들에 대한 얘기를 쫙 꺼내면서 전문용어로 이제 의학을 죽이려고 한 거죠. 딱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아무리 잘못한 건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임금인데 신하가 임금을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라고 그냥 보자마자 의학을 죽인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맹자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맹자가 했던 말이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제가 잔적지인,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처단했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역사에서 왕을 죽였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칼에 정리를 해버려요. 왕답지 않은 왕도 정치를 행하지 않은 왕은 왕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역성혁명의 아주 그 시원이 되는 그 문구가 바로 맹자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답지 않은 왕은요, 아무리 그 당시에 전제 봉건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왕 같지 않은 왕은 내보내야 됩니다. 라는 게 맹자의 말하자면은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모셨는데 그날 오자마자 그딴 소리를 했다는 너가 거잖아요. 왕노릇 못하면 너도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너 쫓겨날 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시대 내내 이제 경연이라고 열리지 않습니까? 네. 신하들이 이제 학식이 높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러이러한 중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성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임금님도 전하도 이거 들으시고 좀 많이 좀 참고하시고 모범을 삼으셔서 좋은 정책을 펼쳐라라고 이제 경연을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임금들도 맹자, 그날 맹자라고 하면은 싫어했대요. 우리가 그 호학군주라고 정말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로 알려진 임금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세종이라든지 네. 성종이라든지 정조라든지 네. 이런 호학군주들조차도 자 오늘 과목은 뭔가 맹자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거야. 아무리 훌륭한 임금들이어도 우리 제일 최고의 성군들로 꼽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맹자 강독은 경연에서 하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제로 맹자는 금서의 지정이 오랫동안 돼 있기도 했고요. 중국 역사상. 그 정도로 싫은 거야. 근데 그런 쓴소리들을 막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경험들 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역사상 특이점이고 우리 역사상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못된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제도,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최고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저 맹자의 그 군주 민수 사상, 그러니까 국민이 무리다 이거예요. 임금은 배예요. 네. 국민들이 싫으면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상을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냈잖아요. 네. 그것도 평화롭게. 거의 진짜 무혈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사소한 그런 좀 이런 사상은 있었지만 사실상 그 시위 규모에 비해서는 거의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와서 왜 맹자를 들먹거리느냐 하는데 저는 맹자의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맹자의 사상이 여전히 그런 촛불혁명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촛불혁명 나오신 분들이 다 맹자를 읽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의 그 사상이 우리의 그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 유구히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전자를 따라서 이렇게 네, 예로부터 네.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그 사상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정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잘 사는 거 연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행형이잖아요. 네. 현재도. 네. 그래서 이런 좀 고전의 지혜를 통해서 같이 잘 사는 법,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 책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처럼 네. 제가 아까 욕망력 얘기를 했지만 저도 좀 같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더 좀 현명하게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과학으로 세계가 바뀔 텐데 또 그때는 또 어떻게 정치도 그렇고 또 사회 과학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되게 같이 잘 사는 법을 많이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네. 더 절실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완벽한 이제 공유경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공유경제에 한정이 있는 게 어쨌든 누군가는 소유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레미 리프킨이 말했던 그 소유의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게 이 소유의 종말의 시대가 잘 되면 괜찮은데 망하면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유경제가 그 모든 그 오너십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벌 일가, 네. 전 세계로 치면은 전 세계의 가장 최강의 기업들, 예컨대 구글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에 다 몰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런 4차 산업혁명과 IoT와 알파고와 이런 세대 이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벌 오브 재벌 가운데서도 또 일부만 살아남을 거예요. 아주 최적자, 최강자 한두 팀만 살아남게 돼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자면 차도 빌려 쓰고 집도 빌려 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공유경제라고 해서 빌려 쓰는 세대가 되는데 실은 그게 너무나 독점 과점으로 가게 되면 그들에게 지배받는 세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도약을 한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저 맹자의 왕도 정치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고전의 어떤 내용들, 사례들을 통해서 뭐 세상을 뭐 뒤엎자 이런 과격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자각하고 내가 좀 깨닫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누군가 움직이게 되기를 좀 바라시는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각자의 마음속에 네. 좀 그런 맹자가 말했던 그 주창했던 그 왕도 정치의 그 마인드가 네. 모든 많은 분들에게 저는 깔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네. 원고를 썼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2부 시작하면서 읽어주신 부분 있잖아요. 에필로그에 이 부분에 이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마무리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용이나 시중의 실천이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 얘기만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 정말요? 네. 세상살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용은 시중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데 중용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에서 대학하고 중용을 꺼집어서 아예 다른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책을 분권을 시킨 거예요. 너무 여기가 중요하고 위대해서 주자가, 주희가, 송대 주희가. 네. 중용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컨셉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가 만약에 10이라면 저는 한 3, 4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 형이상학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냥 쉽게 풀이하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중용을 지켜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때 시자의 가운데 중자에서 시중이랑 중용이랑은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아주 적합한 행동을 적절하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행하라라는 게 이제 중용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질문 던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뿐만 아니라 네. 이 책을 다 읽으시고 논어가 재밌으셔서 논어를 다 읽으시고 맹자를 한번 일독하시고 솔직히 그렇다 대학 중용까지 사설을 다 일독하셔도 행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예요. 네. 근데 다만 그러면 왜 제가 저 중용을 저렇게 강조하느냐면은 제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부록에 무슨 마흔에 무슨 유혹을 못 느껴요. 마흔 넘으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더만. 빠숑님은 인정하시죠? 저는 뭐 중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무음답안으로 나오시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제가 쓰면서 또는 동양 고전들을 읽으면서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록은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록을 이뤄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중용을 저렇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시중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듯 여러분들도 이거 되게 어렵고 에이 이거 되면은 빠숑님도 이제 빠자가 되는 거예요. 빠숑자 내지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네. 로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 로사님은 우리 드리머님은 느리머자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건데 그게 쉽나요? 다만 어쨌든 목표는 있고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해 놨습니다. 요즘에 책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말이 안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다는 것은 내 행동이 바뀌는 것. 정말 이렇게 2000년을 지나와서 살아온 이 진리들이 알고 알다 보면 그래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아이유가 나왔던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에이, 설마 그 작가님이나 그 PD님이 맹자를 읽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책에 갖지만 나오죠, 네. 해석은 평론은 저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평론은 보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너무 그 맹자의 사상이 너무 잘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 사회적인 그 최약자를 어떻게든 보듬고 도우려는 그 이성균이 네. 등장을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셨나요 혹시 나의 아저씨? 저는 초반만 보다가 못 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아이유가 네. 막 설거지하다 그 잔반 비닐에 싸갖고 네. 와서 집에서 부패 할머니 네, 보고, 본인도 네. 먹고 네. 뭐 이렇게 할머니와 나누기도 하고 막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아마 20대들이 느끼는 그 고단함을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느꼈는데 그 최약자, 사회적인 최약자를 그 막 어떻게든 보듬으려고 하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위해서 자기 형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맹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막 그대로 주물주물 해서 극화시킨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거를 좀 경험하게 됐고,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뭐 이성균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조금 보듬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그 보듬음에 대한 어떤 그 제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다짐을 한번 써봤어요. 예. 제대로 저는-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저도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좀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모사님 그릇 커요. 네,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네. 제 와이프가 김은정 PD님 광팬이에요. 저는 네. 이제 시네타운 19도 와이프가 1회부터 듣고 추천해줘서 듣게 됐고 아. 사후적으로 알게 됐고 와이프는 거의 김은정 PD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회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인생의 전환점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겼고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라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명동극단 가서 이제 교리교육 받고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최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반듯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 저희가 가서 뭐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느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맹자 공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책 맹자 공자 몇 번씩 읽어봤는데 좋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못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결국은 맨 끝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장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어가 고전의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고전일 수도 있지만 그 공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전투를 겪은 것처럼 그런 고전을 겪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전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고전이 정말 고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은 PD님 말씀 100배 공부하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네. 저희 제목 중에도 하나 그게 있었습니다. 뭐 고전을 읽고서 고전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저희 제목 그 안중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쵸. 예. 사실 공자는 진짜 고전을 엄청 하셨죠. 인생 내내. 예. 아마 지금이었으면 그렇게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읽기였기 때문에 인재풀이 적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이제 지금은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공자가 싫어합니다. 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내가 어떤 뜻을 이루거나 무언가 제대로 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도 필요한 자원이다라는 얘기에 저도 되게 위로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빨리 뭔가 만들어내고 싶고 빨리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나는 왜 뭐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조금 안심하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랄까요? 위로랄까요? 또 어떤 현명한 대안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 하시자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뭐 저도 네. 애청하고 있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 되게 이렇게 중의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현 중에서.
이게 다독다독이 마늘 따 읽을 독도 되고 네. 이렇게 좀 지친 어깨를 다독다독인다는 네. 다독다독도 되고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들어본 그 도서 입문 팟캐스트 가운데에서는 뭐랄까 가장 따뜻했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면은 나온 게스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선량한 그 웃음과 네. 이게 박수와 이런 다독다독하는 그런 느낌의 네. 그런 이렇게 맞아주심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고 아마도 지대넘yap이 이제 종영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지대넘yap을 뛰어넘는 어떤 그 인문 교양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저는 따뜻해서 좋았어요. 가장 네. 따뜻한 도서 팟캐스트.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책하고 놀자라는 저희 SBS 프로도 있는데 네. 그 프로를 되게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그 선배가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이제 제가 책이 나오면 항상 드렸어요. 왜냐면 책을 워낙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사실은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께 이제 드리고 그분이 너무 크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 몇 분께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분께 항상 이제 드리고 도서 평을 들어요. 워낙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게 읽어보시더니 야 훈종아 근데 이 책 되게 따뜻하다라고 한마디로 평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평을 또 남겨주시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독다독은 정말 되게 따뜻한 네. 팟캐스트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독다독을 또 계속 이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네. 저도 또 2권을 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2권을 내야 되고 또 우리의 인연이 또 이어져야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또 이 세 분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기복례 해야죠. 극기복례 해야죠. 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네.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훌륭한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고전을 조금 더 이렇게 다뤄야 이게 더 구색이 이렇게 뭔가 다 잘 채워지는 그런 다양한 팟캐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정말 신간뿐만 아니라 고전도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독서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님 오셔서 더 정말 저희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쉽게 다룰 수 없는 고전 책을 또 작가님 덕분에 또 재미있게 2시간 동안 풀어낸 것 같아서요. 저도 재밌었고 또 들으면서 또 많이 공감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국가와 뭐 나 개인 뭐 이런 생각들도 좀 깊이 있게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나눈 얘기는 빈산의 일각입니다.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유 또 기가 막힌 부분들이 예. 있어요. 또 네, 진짜 아쉬워요. 다 못 따라서. 그러니까 네, 말씀을 정말 재밌게 하시잖아요. 근데 네. 책은 더 재밌고요. 10세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10세가 되는 그날까지 네. 14화이팅.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사님. 착착 붙으시네. 제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욕 좀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니의 김은종 작가님과 2부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